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출국합니다. 북한이 선전 매체를 통해 핵실험장 폐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폐쇄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사협회 측은 비급여 확대는 의사 죽이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리튬 자원개발 협약식에 참석하면서 해외 출장 경비를 포스코 측에 대신 납부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오늘 향년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내 재벌그룹 총수 일가들의 3, 4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경영 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일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오늘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가 이뤄졌습니다. 두 정상 취임 후 전화통화만 15번째입니다. 최근 북한이 대미 그리고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양국 간 공조를 긴밀히 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첫 소식 김지선 기자입니다. 두 나라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진 시각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미국 시각으로는 토요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20분간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질문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화두는 최근 북한의 반응 등 현 정세에 대한 것이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 향후 흔들림 없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북한의 행보가 비핵화 국면의 판을 깨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같은 시각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불과 이틀 후면 마주할 예정이면서도 전화통화를 해야 할 만큼 두 정상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핵화 방법을 둘러싼 북미 간 간극을 좁히는 문제가 뚜렷이 돌출될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내일 오후 출국해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엔 대북 전단까지 문제 삼으며 대남 압박 수위를 더 높였는데요. 위태로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원산과 길쭉은 사이 철로 보수 공사를 벌이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취재할 국제 기자단이 이동하는 구간입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핵실험장 폐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대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폐쇄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는 정황들입니다. 북한이 여전히 남측 취재단 명단 접수를 거부하고 있지만 취재진은 내일 베이징으로 이동해 대기할 계획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대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습니다.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 남측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송환 요구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우리 여성 국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서 북남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 적십자회가 전면에 나서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연계할 경우 난관이 예상됩니다.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시킨 뒤로도 남북 사이 껄끄러운 문제들을 꺼내 대남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모레 한미 정상회담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측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하는 그런 접근법들이 나온다면 북측도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공조를 다지면서 북한의 입장도 충실히 반영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 중단을 촉구하며 두 번째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 폐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퓰리즘으로 무너진다. 비급여를 줄이고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늘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또 한 번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최 측 추산 5만 2천 명, 경찰 추산 1만 3천 명에 이릅니다. 핵심 쟁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대폭 줄이는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입니다. 3,600개의 비급여 항목을 전부 급여화시키겠다는 도저히 현실에서 실현할 수도 없는 의사들은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의사의 자율성이 침해돼 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환자실 치료 등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 없이 민간 영역인 의사들에게만 공공성을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 공공성만 강조하지 그런 인프라라든가 인적 자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지원, 보장, 기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면 국민적 공감을 받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케어 자체가 결국 국민의 이 의료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건데 그걸 반대하고 의료 보장 수준을 높이자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의사협회는 조만간 보건복지부를 만나 문재인 케어에 대한 본격적인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깊은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두고 보장성 확대를 위한 것이다. 의사 죽이기다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쟁점과 전망을 짚어봅니다.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방금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 핵심 쟁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그동안 되지 않았던 항목들을 건강보험 안으로 이제 포함시키겠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국민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의사들은 왜 반대하는 거죠? 의사들의 수입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할 경우 동네 병원 상당수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급여가 건강보험이 되면 일단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MRI를 예로 들어봤을 때 MRI가 지금 뭐 병원마다 좀 다르지만 60만 원, 80만 원 정도 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한 3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경영난을 겪는 동네 의원들도 있는데요. 무조건 의사들의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급여를 줄이는 대신 수가를 적정하게 올려서 의사들의 수입을 보전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고요. 또 정부를 압박해서 그 수가 인상 폭을 좀 높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난 정부들에서도 보장성을 늘려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왜 비급여를 없애려고 하는 건가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적으로 보장성 확대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CT나 초음파 검사의 그런 보장성도 확대가 됐고 상급병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계속 보장성을 높였는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8년도 62.8%에서 2016년 62.6%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60% 전반에 머물러 있는 거죠. 네. 이것은 비급여가 계속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의료기술, 신약 등 새로운 비급여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의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해도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이죠. 새로 들어오는 이런 비급여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비급여가 사라지는 게 의사들한테는 안 좋기만 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건강보험 수가가 좀 낮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의사들은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또 새로운 비급여를 개발해서 수입을 보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수입은 예전만 하지 못한데 일은 더 많이 하고 있는 셈이죠. 네. 건강보험 수가가 적정선으로 올라서 이런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고서도 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의사들도 환영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수가 인상 폭인데요. 이 수가라는 게 의사의 수입과 직결돼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의사의 수입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어떤 논의와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건강보험 수가를 높여서 의사들의 수입을 보전한다면 그만큼 이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 같은데 결국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비급여의 급여화 또 이 수가 인상에 정부는 5년간 31조 원을 투여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이 20조 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건강보험 인상이 예상되는데 건강보험료를 매년 3% 정도씩 올릴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62.6%에서 70% 수준까지 높인다고 하니까 국민들도 조금씩 좀 부담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시나요? 일단 오는 25일 의정협의체가 중단됐었는데 다시 재개가 될 예정이고요. 또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장성 확대 정책인 만큼 의사들은 국민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정부도 의사들을 몰아치지만 말고 의사들의 이유 있는 불안과 불만에 좀 귀를 기울여서 적절한 타협에 이르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KBS는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남용하는 실태를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자격으로 가는 출장비를 기업이 대신 내도록 떠넘긴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 이야기인데요. 관련 문서를 KBS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당시 의원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볼리비아와 페루를 방문하기로 합니다.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리튬 자원 개발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KBS가 당시 외교부 공문을 단독 입수해 살펴봤더니 출발 이틀 전 이상득 의원의 특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그 즈음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의원은 개인 의원 자격으로 방문을 하게 됐고 외교부가 이미 예산으로 지급해놓은 출장 경비 수천만 원을 반납해야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 측은 포스코에 경비를 대신 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볼리비아와 리튬 사업을 하던 기업이 포스코였습니다. KBS가 확보한 이 의원 측이 포스코에 보낸 문건입니다.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은 출장 한 달 뒤 다소 시일이 경과했으니 신속히 마무리해달라며 포스코의 경비 대납을 독촉합니다. 포스코는 결국 내부 논의 끝에 항공료 3,400만 원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공사라든가 아니면 일개 기업이 그 상대국의 정부랑 협의하는 거는 임팩트가 상당히 떨어지고 크레더빌리티가 상당히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끼지 않고서는 협상이 진행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포스코가 지불한 항공료는 출장 후 4개월이 지난 같은 해 7월 외교부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이처럼 특사 자격이 취소된 이상득 전 의원이 포스코의 출장비를 떠넘겨 외교부에 대납하게 한 것은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포스코에 전화까지 걸어 출장비 지불을 독촉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세배 기자입니다. 이 전 의원의 특사 자격이 취소되기 전 출장비는 이미 외교부 돈으로 결제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외교부 돈을 돌려주게 된 이 전 의원은 포스코에 대납을 요청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내용을 통보받은 외교부가 포스코에 독촉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KBS 취재 결과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외교부 서기관이 이 전 의원의 출장비 처리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포스코 관계자에게 항공료 지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돈이 나갔으니까는 최소한 그거지. 크게 구체적으로 복잡하고 그래 편한 절차로 갔을 거거든요. 의원실하고 포스코냐 외교부가 사정기관도 아니니까.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업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이라도 개인의 채무를 갚는 데 쓰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외교부가 이런 법 위반 소지를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심지어 담당 부서는 당초 출장비를 처리할 때 쓴 계좌가 아닌 부서 운영비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출장비 계좌에 포스코의 이름이 남지 않게 된 겁니다. 국가기관이 예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여 해서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KBS 취재진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외교부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예결위 조정 소위를 열어 정부안보다 200억 원가량 줄어든 3조 8,8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전 전체 회의 의결 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럭키금성에서 글로벌 LG그룹의 토대를 만들어 20여 년 동안 그룹을 이끌었던 구본무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LG그룹은 구 회장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운명했으며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진다고 전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오늘 아침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년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뇌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된 탓입니다. 빈소는 구 회장 뒤를 이어받을 구광무 LG전자 상무가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자신으로 인해 번거로움을 끼치고 싶지 않아 했던 고인의 뜻을 따라 조용하고 간소하게 가족장을 치릅니다. 고 구본무 회장은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30살 주식회사 럭키에 입사했습니다. 20년 동안 실무 경험을 쌓은 뒤 50살에 LG 3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통신 서비스와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사업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남이 하지 않는 것에 과감히 도전해서 최고를 반드시 실현해냅시다. 주변 의뢰에도 럭키금성에서 LG로 사명을 바꾸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 선진화된 기업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구 회장이 취임한 뒤 GS 등 계열 분리에도 불구하고 LG 매출은 1994년 말 30조 원에서 지난해 160조 원으로 5배 이상 뛰었습니다. 구 회장의 별세에 정재계에서도 재계에 큰 별이 졌다며 애도를 표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각계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구본무 회장의 타계로 LG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G를 비롯한 재벌 그룹들의 세대 교체와 과제에 대해 경제부 김희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김 기자, 이 재벌들이 3, 4세에게 경영권을 물려준다는데 LG그룹은 특히 장자, 즉 큰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게 전통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네, 창업 4세인 구광무 LG전자 상무가 경영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구상무는 구본무 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인데요. 구본무 회장이 지난 2004년에 양자로 들이면서 후계자로 낙점했습니다. LG그룹이 다음 달 29일에 임시주총을 열어서 구상무의 등기이사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큰 변수 없이 통과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얼마 전에 검찰이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LG 본사를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다소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 삼성도 3세인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다른 재벌 그룹들도 3세 또 4세로 서서히 경영권 승계가 진행되고 있죠. 네, 일단 국내 10대 그룹만 보면 아직은 창업주 2세들이 총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절반인 5곳입니다. 하지만 총수 일가 3, 4세들이 서서히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경우에 얼마 전 총수가 이건희 회장에서 3세인 이재용 부회장으로 공식적으로 넘어갔고요. 또 현대차도 정문구 회장이 총수 지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3세인 아들 정의선 부회장이 그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3, 4세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이들이 기업을 잘 이끌 수 있느냐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대개 재벌 그룹들은 이제 총수 일가 3, 4세들이 일찌감치 회사에 입사해서 충실하게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자질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네. 실제 지난해 9월에 100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총수 일가들이 입사 뒤 평균 4년 만에 임원을 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 30에 입사를 해서
서너시면 이제 임원으로 승진을 했는데 일반 직원들이 이제 임원에 오른 나이가 평균 50살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수일가들은 17년 이상 빠른 초고속 승진을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경영 능력을 제대로 검증받겠느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도마 위에 올랐던 한진그룹 일가의 조현민 씨 역시 2007년 입사 뒤 4년 만에 상무부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계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죠. 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도 그 이면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정당했냐 이런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총수 일가라면 당연히 경영권을 승계받는 걸로 여겼는데 이제는 재벌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만큼 재벌 스스로도 투명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사드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던 우리나라 식품의 대중국 수출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중국 마트에는 우리나라 식품이 다시 자리를 잡았고 이런 추세라면 하반기에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김도엽 특파원입니다. 유명 슈퍼마켓의 진열대에 한국산 맥주가 등장했습니다. 중국 본토에 상륙하자마자 매출이 50%가 늘었습니다. 한국산 생굴의 약진도 돋보입니다. 프랑스와 남미산의 견제 속에서도 최근 수출이 360% 급증했습니다. 사드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해에는 우리 식품 수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올해는 1.7% 감소에 그치면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식품 박람회에선 한국 간의 관람객과 바이어가 몰려들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프리미엄 시장 공략과 온라인 판로 확대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가 좋아짐에 따라서 상당히 현지 소비자들도 우리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새로운 유통망을 통해서 우리 한국 농식품에 대한 현지 소비를 계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이 지난 동기 대비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두 차례에 걸친 고위급 담판 끝에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미중 협상대표단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상당폭 줄이고 농산물과 에너지 등 미국산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미중 두 나라의 무역 전쟁 위기는 일단 큰 고비는 넘기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낡은 여객선들이 퇴출되고 있는데요. 이를 대체할 여객선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투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 뱃길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객 500명을 싣고 제주와 완도 항로를 1시간 40분에 주파하는 쾌속선이 마지막 운항에 나섭니다. 건조된 지 26년이나 돼 더 이상 운항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체 여객선은 선박 검사 등의 이유로 다음 달 말에야 투입됩니다. 제주항의 선석까지 부족해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까지 운항이 중단되는 여객선이 3척이나 됩니다. 중고선이 다 대형화되어 있어가지고 선생에 맞는 배 찾기도 힘들고 속도가 좀 빨라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배 찾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뱃길이 일부 중단되면서 여객선 이용과 물류 수송에 당분간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특히 쾌속선과 카페리 모두 운항이 중단되는 제주 완도 항로의 경우 여름철 성수기 승객은 약 10만 명, 차량도 10,000대가량에 이르러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선사로 하여금 선박을 임차하거나 해서 빨리 그 항로 중단이 되지 않도록 그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선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항 2단계 개발 사업도 서두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결혼이 쉽지 않은 중국에서 마음이 급해진 부모들이 직접 이력서를 들고 자녀의 배우자를 찾아 나서는 연애공원이라는 곳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사랑 고백일이라는 특별한 날인데 이런 부부 수만 명이 모여들어 공원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 현장을 김경수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선양시 중심의 한 호수공원, 이른바 연애공원입니다. 젊은이들보다 자녀의 짝을 찾으러 온 부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닥을 가득 메운 이력서에는 자녀의 특징과 장점, 원하는 배우자상의 키와 나이, 직업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하루 수만 명이 찾아오면서 결혼 성공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즉석에서 예비 사돈 간 상견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홀로 광고판을 들고 신부감을 찾는 이 젊은 남성은 이상형의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找到一个有传统中国女性特色的女孩子，用现代话说呢，希望找到一个软妹子啊。 아들의 배우자를 찾으러 왔다가 전문 중매인이 된 이 어머니는 공원의 유명 인사입니다. 最多一天4、5个，但是我也挺高兴。虽然我儿子没找着，他条件不好。 일요일인데도 문을 연 혼인 등기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들이 줄을 지어 찾았습니다. 今天520嘛，也是特殊的日子，我感觉就是有纪念意义。然后我们俩在一块儿这么长时间了，决定今天来。 이런 진풍경이 연출된 데는 5월 20일에 중국어 발음 520이 사랑해를 뜻하는 워아이니와 비슷한 데서 유래한 사랑 고백의 날이 겹친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휴일인 오늘 제주국제공항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항공기 60여 편이 지연 운항되면서 탑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강풍으로 인한 연결편 문제로 지연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강풍특보는 내일 새벽쯤 해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부대 밖 외출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외출도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뇌셔텔시가 환경보호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식당 등지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앞서 영국은 올해 안에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캐나다 밴쿠버시도 내년 6월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식용곤충은 미래의 식량이라 불리면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모양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곤충 음식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규정 기자입니다. 알록달록 무지개색 치즈가 구미를 당깁니다. 두툼하게 썬 순대와 걸쭉한 막걸리까지 시선을 사로잡는 형형색색 다양한 요리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식용 곤충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하지만 재료를 말하지 않으면 곤충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일반식과 비슷합니다. 갈색 거저리 유충이 그대로 보이는 전체 요리와 굼벵이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꼬치전 등 한때 원형 그대로 만들었던 곤충식이 변화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좀 쉽게 잘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순적한 징그러운 것 같아요.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곤충의 원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전략을 바꾼 겁니다. 결과는 성공적입니다. 거부 반응이 있어서 시식도 하기가 싫었었는데 음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해놓은 거 보니까 되게 좋아요. 곤충을 가루로 내 달콤한 과자로 만든 이 시리얼은 출시 한 달도 안 돼 판매 목표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잘 먹죠. 3년 전 60억 원에 불과했던 식용곤충 시장은 지난해 800억 원을 뛰어넘었을 정도로 급성장 중입니다. 생소했던 곤충이 화려한 변신을 통해 어엿한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